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포근했던 명절 연휴 거의 다 지났습니다. 휴일 마지막 날인 오늘은요, 이 최강 한파가 찾아왔죠. 한동안 춥다고 합니다. 자, 이 반나절 후 잠자리에 들면요, 내일부터는 일상이 시작됩니다. 자, 일찍 일어나서 추위에 대한 무장을 단단히 하고 일터로 향해야 할 텐데요. 자, 몇 해 전 이 명사초청 특강 프로그램인 해외의 레터스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에 영국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나와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마치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졸업연설처럼 명대사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컴버배치의 연설은 1965년에 젊은 예술가 솔 르위트가 친구인 조각가 에바 헤세에게 보낸 편지였던 것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만 생각하고 그만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쓸데없는 일들로 자신을 갉아먹지 말고 다 그만두고 그냥 해. 자신이 한 일에 책임만 지면 되니까. 자, 스스로를 놀래키고 내 안에 뭐든 할 수 있는 능력을 찾아내라. 그런 편지입니다. 자, 이제 가족과 정을 나눴으니 그 힘으로 다시 달릴 준비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 운동화 끈 조이고요. 아, 일하러 가기 싫어. 이 투덜대는 거 멈추고 그냥 묵묵히 해나가면서 또 스스로를 놀라게 할 능력을 발휘해 봐야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는 국제본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0분 인터뷰는요, 강원국의 결국은 말입니다. 이 책 제목입니다. 바로 저자 강원국 작가와 당신의 말은 안녕하신지, 어떤 말하기가 좋은 말하기인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IT본부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아마 고향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자, 휴일 마지막 날임에도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변함없이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보내고 계시죠? 네, 푹 쉬었습니다. 아까는 아니라 그랬죠. 아까 공식적으로는 쉬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어제 아이랑 놀이공원 가서 테마파크에 가서 이 개장할 때 들어가서 네. 폐장할 때 나온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몸이 12시간 동안 그렇습니다. 아이를 위한 봉사를 하고 네. 아빠는 이제 쉬었다고 말해야 되는 공식적으로는 거죠? 잘 쉬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신나는 명절이었겠네요. 네, 그렇죠. 저도 신났습니다. 그래요. 네. 아이에게 또 추억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에게는 기쁨이죠. 네. 그럴까요? 자, 바로 뉴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휴일이 길었던 만큼 뉴스가 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설 연휴 마지막 날 이 서울 지역에 체감 온도가 영하 26도까지 떨어지는 올겨울 최강 한파라고 하는데요. 네. 자, 박 기자님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6.4도. 네. 지금 낮 기온, 지금 기온을 보니까 영하 14도예요. 지금이요? 네, 계속 오늘 꽁꽁 얼어있는 한파가 예상이 되는데요. 강원도 철원군 같은 경우는 기온이 이 영하 25.5도까지 떨어졌고 체감 온도가 영하 39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강원도 이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부산도 영하 4.4도, 체감 온도가 영하 10.8도까지 떨어졌고 네. 광주도 영하 8도, 체감 온도가 영하 13.7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중국과 또 우리나라 또 일본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20일 중국의 최북단의 날씨가 영하 53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찬 공기, 이 한파 공기가 중국을 지나서 우리나라까지 와 있는 거고요. 이게 다시 일본까지 간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 내일도 지금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3도에서 영하 9도로 지금 예보가 돼 있어요. 내일 이제 다 출근들 하실 텐데. 내일 출근길이 좀 걱정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네. 지금 제가 이제 제주도에 지인이 몇 분 있는데 아까 이제 SNS를 보니까 이게 발이 묶였다. 서울에 못 가게 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에 눈이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제 박정우 기자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은 체감 온도가 이렇게 낮게 나온다는 건 그만큼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인데요. 네. 제주는 특히 좀 심합니다. 지금 제주 공항에서 이륙하려고 했었던 국내선 출발편들이 총 233편 네. 그리고 도착편 233편 모두 결항이 됐습니다. 음.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국제선을 비롯해서 운항이 취소되는 게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4만여 명의 승객들이 발이 묶였다라는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 항공사들은 항공편 결항에 대해서 어제 저녁부터 이제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사전에 결항 결정을 내리고 승객들한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이제 결항 조치에 대한 내용을 알리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설 연휴 마지막 날에 각 지역으로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이 제주를 떠나셔야 되는 분들이 다 지금 오전부터 발이 묶여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그 뭐 제주를 떠나려면 뭐 배편이나 이런 것들 대체편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바람이 워낙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배를 통해서 제주를 떠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배들도. 제주에 계신 분들은 날씨가 좀 잠잠해지기를 좀 기다려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제주 공항 측에서는 네. 항공기 운항이 정상적으로 재개가 되면 임시편을 집중적으로 증편을 해서 승객 불편이나 공항 혼잡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오늘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마 숙소 잡고 이런 거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지자체에서 이제 지원들을 하겠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바닷길, 하늘길이 모두 꽁꽁 막혔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오늘도 이제 재난 문자 메시지들이 계속 날아오고 있는데 가정에 또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동파 방지라든가 이 보일러 같은 거 잘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어쨌든 처음으로 거리두기 없는 설을 맞았습니다. 자동차 이동 뭐 대단했던 것 같고요. 네. 길들도 많이 막혔는데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다녀오는데 고생은 하셨겠지만 고향을 찾아서 즐거운 연휴를 보내셨겠죠? 네, 지금 뭐 고속도로도 좀 많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막바지 귀경길 정체가 시작됐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난해보다 하루 100만 명이 더 움직였다라고 정부는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휴 동안 무려 이제 2,648만 명이 고향이나 휴가지로 여행을 떠날 거다라고 정부가 예측을 했었는데 이번이 지난해 추석에서 두 번째로 맞는 이 코로나19 좀 거리두기가 약간 좀 풀어진 해제가 된 그런 민족 대이동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명절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일상 회복이 좀 더 다가온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다 같이 전도 붙이고 설 분위기가 물씬 났다. 그리고 친척들이 한 자리에 모이니까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이 지난 설에는 코로나 걱정 때문에 가족들이 순서를 정해서 할머니 댁을 찾았는데 아무런 부담 없이 다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함께 했고 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지난해 별로 안 들어갔던 세뱃돈 지출이 많이 늘어났다. 늘었어요. 세배를 받고 세뱃돈을 주다 보니까 지출도 늘어났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기분 좋은 부담이라고 하셔야죠, 팀장님. 기분 좋은 부담. 저희는 이제 뭐 아이들 외갓집, 본갓집 해서 한 8명 아이들이 있는데 다 성인이 됐어요. 20살 이상. 그러니까 5만 원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세뱃돈이 한 10만 원 되더라고요, 기본이. 그러니까 뭐 한 100만 원 이상. 기분 좋았다고 해야죠. 좋습니다. 자, 그랬는데 어쨌든 보니까 이 철도편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까지는 어쨌든 뛰어앉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붙어 앉아도 되고 그렇죠. 빈좌석이 없으니까 만석으로 갔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뭐 2배 가까이 이동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설에 더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설에도 오히려 명절이기 때문에 더 바쁘게 일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특히 이 고향을 찾지 못한
해고 노동자의 서름, 이거 우리가 좀 조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비정규 노동자의 집인 이제 꿀잠에서는 네. 뭐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그리고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면서 투쟁 중인 노동자들과 함께 거리 곳곳에서 노상 차례를 지냈다고 네네. 합니다. 이제 세종 호텔 같은 경우, 서울 중구에 있는 세종 호텔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거리두기가 강화된 와중에 이 영업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면서 대량 해고가 발생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해고 노동자들이 지금 이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지금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광객도 많이 늘어났고 매출이 증가를 했는데 호텔은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해고했던 그 노동자들을 복직을 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에서 해고를 당한 뒤에 복직 투쟁을 하다 숨진 고 정우영 씨의 분향소, 이게 이제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 차려져 있는데 여기에 뭐 많은 그 노동자들이 와서 또 분향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쿠팡 물류센터 지회 노동자들도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노상 차례상이 따로 차려졌습니다. 그리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현 같은 경우도 설 당일날에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차례를 지내고 장애인 권리예산 쟁취 그리고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이런 제정을 이제 촉구하는 행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설 연휴날 뭐 저희가 이제 전해드린 소식입니다만은 설 연휴 바로 직전에 화재로 집을 잃은 이제 구룡마을 이재민들 있었죠. 이분들 같은 경우도 주민협의회가 마련한 떡국을 함께 나누면서 이 쓰린 마음을 좀 달래기도 했다 이런 소식도 네. 전해졌습니다. 명절 바로 전에 또 하필 화재가 나서 네. 고생이 많은 이 또 추위에 숙소 문제 때문에 고생이실 것 같아요. 자, 이런 명절에 우리가 기쁨을 나누지만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면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에 소외된 이웃, 그늘진 곳을 꼭 좀 둘러봐야 되는 것이 지금 1인 또 가족이 없는 노인 가구들도 많이 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얘기된 여러 가지 이제 또 도시 빈민 문제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설에 오히려 더 우울감을 느낀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그리고 아까 뭐 가족들이 모이면 항상 이제 전두 부치고 기쁘다 했는데 전 부치는 거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렇죠. 또 며느리 증후군 놀이가 명절이 지나면 발생하고 하죠. 네. 그래서 모두 공평하게 함께 나눠서 일하는 가족 문화가 좀 올해는 발현됐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합동 차례를 지냈는데 잠깐 제가 보도를 봤는데 너무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유가족들이 설 당일 이태원 광장 합동 분향소에서 유가족과 친지 등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희생자 영정 앞에 합동 차례상을 올렸습니다. 차례상에는 20, 30대가 좀 대부분이었던 희생자들이 생전에 좋아했던 피자, 맥주, 육포, 과자, 네네. 갈비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더 지켜보는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했는데요. 이 유가족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절을 하고 있다. 네네. 세배를 받아야 되는 이 부모님들, 유가족들이 절을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이 가족들 찾아뵙고 인사하는 명절이지만 그러지 못하는 힘든 시간으로 이렇게 분향소에 모였다라고 유가족 협의회가 설명을 했고요.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고 대통령 공식 사과를 희망한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앞으로도 이 설 명절이 계속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플 거다. 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세배를 계속 못 받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너무 슬프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도 볼 수가 이게 있었습니다. 또 이제 설 명절 지났으니까 가을이 되면 이제 추석 명절이 올 텐데 네. 그때가 되면 또 이제 헬로윈 시즌이 다가오니까 이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명절마다 가슴이 아플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끊임없는 위로가 함께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설 전날인 바로 지난주 토요일에 예고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항의를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인데 오전 10시 40분쯤에 이제 예고 없이 녹사평역에 차려져 있는 분향소에 이상민 장관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유족들의 어떤 요청을 듣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유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관이 별도의 뭐 통지나 뭐 이 시간 조율 없이 통보 없이 이제 왔기 때문에 이거는 일방적으로 그냥 조문을 하려고 한 거고 이건 보여주기식 조문이다. 이건 우리랑 진정성 있게 대화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이상민 장관이 허락도 없이 이제 가족 텐트를 뭐 들춰보고 뭐 이렇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또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네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을 찾은 뒤에 한 5분 정도 있다가 오전 10시 46분쯤에 차를 타고 떠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분향소의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이제 시민들 같은 경우는 현장을 떠나는 이 장관을 향해서 책임지고 사퇴해라. 창피한 줄 알아야지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종철 유가족 협의회 대표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통보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30초 만에 돌아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상민 장관도 이런 진정성 없는 행동을 똑같이 반복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제 조문이든 사과든 받을 사람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조문하고 사과하려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도 몇 번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유가족들하고 공식적으로 어떤 대화를 하거나 만남을 하려고 하면 장관이 미리 언제쯤 방문을 하겠다라고 이제 시간 조율을 좀 하고요. 그래야 또 유가족들도 뭘 요구를 할지를 내용 정리를 해서 그거 이제 의견을 나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찾아와서 뭐 대화 좀 합시다 할 수는 없는 거라서 뭐 이런 식의 이제 행보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 보일지 이상민 장관이나 행정안전부에서도 좀 심사숙고 해봐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전 조율, 사전 소통을 좀 하고 가서 간담회라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좋아요. 저는 갑자기 찾아갔다고 치자고요. 항의를 받을 거를 각오해야죠. 그래서 항의를 받더라도 좀 그 분노를 다 받아내고 그다음에 그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그리고 나서 마주 앉아서 30분 1시간이라도 정말 이야기를 듣고 갔다면 이야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하는 말에 진정성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미리 예고가 됐던 일정이 설 당일에 아까 제가 언급해 드린 것처럼 유가족들이 모여서 합동 차례도 진행 예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 전날에는 유족 2분밖에 없었고 그런 게 다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이 많지 않으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하루만 더 있다 갔으면은 유족들을 다 같이 이제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그거를 피한 건지 아니면 일정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죠. 자, 이 이란의 외무부 지금 이게 이 아랍에미리트 방문에서 아크 부대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 아니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자, 이란의 외무부가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또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이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기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걸프 해역을 아라비아만이라고 지칭한 이라크 중국 문제, 거기다가 또 한국 대통령의 발언 같은 외교 현안에 대한 이란 외무부의 대응을 묻는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런 답변인데 이 카나니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테헤란과 서울에서 우리는 진지한 입장을 전달했다. 대화에서 한국 정부는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우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관점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덧붙였어요.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한국과 이란 양국이 대사를 맞초치한 뒤 처음 나온 이란 측 반응인데 맞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제 뭐 어떤 노력을 평가를 하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한국 정부의 이제 동결 자금 반환 약속 이행하라 이렇게 거듭 또 촉구하기도 했는데 카나니 대변인이 이 동결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한국 내 이란 자금은 양국의 다른 현안과 관계없이 반환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란의 석유를 원유를 이제 받은 다음에 줄 돈이 지금 있습니다. 70억 달러 가량이 있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뭐 8조 6,50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큰 돈이죠. 근데 이게 이제 대이란 제재가 복원이 되면서 미국 주도로 이란의 석유 판매 대금 계좌가 동결이 돼서 우리가 지금 못 주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이란의 불만 또 다시 한번 명확하게 또 언급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관련해 가지고
아니 핵무장이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네네. 물어봤던 지난 이란 외무부가 윤광현 주이란 데서 초치했을 때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언급이 없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건 좀 이란 입장에서도 좀 너무 나간 걸로 생각하고 좀 걷어들인 건지 네. 그렇게 또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아직도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두 가지잖아요. 한국 정부가 이걸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건 우리 입장에서 긍정적인데 그렇죠.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불충분하다. 이건 뭔가 더 해야 된다는 또 요구이기도 해서 그러면 이제 이 윤 대통령의 발언 파장이 연휴 이후에도 여진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국제관계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짚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대목인데요. 이란이 이번 기회를 쉽게 놓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뭐 저희가 한번 브리핑 시간에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국외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이제 러시아에 대한 공격 드론 지원 때문에 유럽의 각국이 이제 이란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 상황이라 국제적으로 좀 고립되어 가고 있던 형국이고요. 국내 정치로 봐서 소위 여성들의 히잡 시위가 계속 그렇죠, 이어지면서 그렇죠. 국내 정치에 이제 기반이 상당히 좀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그거 때문에 우리 카타르 월드컵 때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란이 이제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준 격이 된 상황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회를 잡았다. 이란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국제사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일부러 이제 큰 소리를 더 네네. 치는 거죠. 네. 한국이 이렇게 우리한테 좋지 못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일부러 키우려고 하는 거고 또 한 측면에서는 박종 기자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동결 자금 문제를 어떻게든 좀 풀어보려고 하는 태도 이걸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 물론 뭐 우리가 대통령의 말실수에 대해서 이제 수습하는 거는 해야 되지만 네. 동결 자금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뭐 그렇죠. 이란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마음대로 그거를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하면서 이제 달래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거는 기왕 이렇게 된 거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특사를 파견하는 것 같은 전격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다. 뭐 총리급의 특사를 파견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 지적도 네네.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특사 파견은 이제 오버하는 행동이다라고 지금 선을 긋고 있어서 네. 과연 이 빨리 좀 수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예, 사과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과할 정도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이란에 대해서는 뭐 이란이 사실은 미국의 제재도 받고 있고 핵을 개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이거는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연대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특사 파견은 더더욱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 UAE 그 방문에 대해서 오게티라고 표현하긴 했습니다. 오게티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이 실수인 거는 사실상 인정하는 네네네. 얘기이기 얘기이기 때문에 박종 기자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사과할 정도는 아니지만 수습은 필요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어쨌든 특사같이 비공개 행보를 통해서 이걸 정리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대통령실에서 이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대통령실은 많이 괴롭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에서 37조 원 투자를 유치한 것 이 잭팟이다 하고 지금 홍보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이 이란과의 관계 때문에 아마 고충이 있을 것이다. 잘 풀어나가야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지금 이 명절 연휴 마지막 날 점심시간 교통 상황 지금 중요해 보이는데요. 거기다 최강 한파입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눈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 제주에서는 1100도로와 516도로가 통제고요. 대부분의 항공편도 결항됐습니다.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고속도로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영동 1터널부터 밀려서 신탄진 휴게소에서 주감 휴게소까지 8km, 또 청주에서 옥산분기점 부근 9km
구간 차들이 많이 밀리고 있고요. 안성 분기점 부근에서도 5km 구간 속도 내지 못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남이 분기점에서 역시 서청주 부근 8km 구간 속도 떨어지고요. 여기 서청주 부근에서는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까지 처리하고 있어 더 혼잡합니다. 이후로 진천터널 부근에서도 4km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홍성 부근에서 짧게 서행하다가 당진에서 서해대교 부근 10km 이상 밀리고 있고요. 송악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면 회인 부근에서 피방령 터널까지 5km 정체입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제 국내 정치로 좀 돌아와 볼까요? 자, 계속 이 화제가 됐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지금 이게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느냐 마느냐. 그런데 지금 또 주말 사이에 박 기자님. 네.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상황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 20일 오후에 나경원 전 의원이 사과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통령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본의가 잘못 알려진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가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특히 저에 대한 해임 결정이 대통령님 본의가 아닐 거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 불찰이다. 관련된 논란으로 대통령께 누가된 점 윤석열 대통령님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네. 이어서 당원 여러분께도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윤석열 정부와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의 힘이 되는 그 길을 이 당원 동지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게 눈에 띄는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의 직책을 전 원내대표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뭔가 좀 당원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니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 보수 정당에서 지켜왔고 탈당한 적도 없고 계속해서 보수의 대표 정치인, 대표 주자로 있었다. 상기시킨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어쨌든 이 초선 의원들의 이제 비판 성명, 사과라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 이 김대기 비서실장의 비판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을 좀 그으면서 한 달락 정리하고 가는 분위기로 간다. 그럼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경원 전 의원 측 얘기를 들어보면 출마를 할 것으로 이제 보인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소를 대구 서문시장으로 할 거냐 아니면 어디서 할 거냐 뭔가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를 좀 고르고 있다. 네. 그리고 설 연휴가 오늘 끝나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2월 초에는 이 대표 후보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해야 되겠어 시간이 없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내일 오늘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 정도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수목금 정도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이라고 했으니까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전히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실제로 출마를 강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23일이죠. 엊그제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 여전한 쓴소리를 뱉었는데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수양버들 리더십보다는 목표를 세우면 좌고우면하지 않는 굳건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떻게 할지 빨리 결정을 못하고 이런저런 이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게 결국 리더십의 부재다. 이제 이런 식의 리더십으로 어떻게 정치 지도자가 되겠느냐 이런 이제 공격인데 지금 홍준표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을 공격하는 게 결국은 주저앉히기 위한 어떤 그 목적의 연장선을 이제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어서 과연 실제로 출마할 수 있을 거냐 의지를 갖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반성문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긴 했지만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이제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 거냐 하는 건 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윤으로 낙인 찍힌 상태에서는 이 완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과연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이번 주를 조금 더 이제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 각설하고 시즌2에 출연하는 장성철 소장도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 출마하는 게 옳지만 과연 출마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서 의견이 구구해요. 자, 이건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자, 그런데 지금 당대표 선거에 당원 100% 룰도 적용이 됐지만 또 결선 투표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확정된 인물은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정도고 나경원 의원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아직 확정을 못했어요. 근데 적어도 뭐 한 3파전 정도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결선 투표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네. 자, 어떻게 전망이 되는 겁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김기현 의원이 네. 계속 얘기하는 게 요즘에 과반 득표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냥 첫 번째 투표에서 그렇습니다. 과반을 획득하겠다 이런 1차 얘기고. 투표로 끝내겠다 이런 전략 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김장연대가 아니라 연포탕 얘기를 네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김장연대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그러니까 이른바 윤심을 좀 많이 가져갔다면 나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김장연대를 이제 떨쳐버리고 연포탕으로 연대포용 탕평으로 가면서 이 과반으로 이제 힘을 모아줘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만들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돌려서 얘기하면 뭐냐면 결선 투표 가면은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또 조급함이 김기현 의원한테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 9월에 있었던 이 원내대표 선거를 돌이켜 보면 그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 106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주호영 의원이 61표로 간신히 가반을 넘기는 네. 상황이었고 이용호 의원이 그때 42표를 얻었어요. 맞아요. 생각보다 많이 얻었다. 이걸 좀 볼 때 이렇게 뭐 초선 의원 50명의 이번 나경원 전 의원을 비판하는 성명 이런 것도 나오긴 했지만 표대결로 가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결선 투표 가게 되면 김기현 의원의 뭐 세가 표가 많긴 하겠지만 거기에도 더해서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등등 이른바 이제 멀윤이나 아니 뭐 반윤, 비윤 이쪽 표까지 합쳐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이번에는 당신 100% 전당대회를 하긴 하지만 네. 당원의 숫자가 예전 국민의힘에 비해서 이제 압도적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치르는 네. 그렇습니다. 첫 이 전당대회거든요. 이번에 뭐 4만 명 정도라고 지금 추산이 되는데 예. 그렇다는 얘기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선이 됐던 그때만 하더라도 18만 명 정도, 2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던 거랑 비교하면 뭐 거의 한 50만 명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네.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 표심이 과연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게 그렇죠. 친윤계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바람몰이를 하면서 뭐 젊은 층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층과는 성격이 좀 다른 당원들이 많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고 네네. 수도권의 비중이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에 영남 중심의 50대 60대 고령층 중심으로 돼 있었던 당원 구성이 상당히 달라졌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당신 100%로 선거를 하더라도 예상하는 것처럼 이 동원하는 방식의 선거가 안 먹힐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결과가 될 나올지를 것인가. 이제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거라서 그래서 가능하면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가지 않고 이제 1차 투표에서 끝내고 싶은 거죠. 그게 가능하려면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구상까지 친윤계에서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 시나리오입니다.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3월 8일까지 지켜보고요. 또 누가 지금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가 확정이 돼야 어느 정도 또 예상이 가능하게 되겠죠. 자, 청취자 여러분, 이번 아마 아파트 사는 분들은 관리비 고지서 받아보고 좀 놀라셨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고요. 아니 뭐 아파트뿐입니까? 이게 뭐 공동주택, 단독주택 모두 다 지금 여러 가지 에너지, 우리 가스 이 비용에 좀 놀랐다는 얘기는 지금 SNS에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박 기자님. 네. 어느 정도예요? 아니 뭐 지금 뭐 30%에서 뭐 배가 나왔다 뭐 이런 분도 있고 2배 넘게 나왔다 이런 분도 있고 적게는 30%에서 그렇습니다. 크게는 2배. 2배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설 연휴 때 아까 저희가 초반에 언급을 했듯이 뭐 세뱃돈 얘기도 하고 훈훈한 그런 이 설 명절의 모습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설 밥상머리 뭐 여야 정치권은 계속해서 뭐 상대방의 뭐 실책을 좀 올려놓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지만 근데 제일 많이 밥상머리에서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이제 물가 얘기에다가 이 공공요금 인상 거기다가 이제 난방비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더라고요. 저희 집은 시사평론가가 있는데도 정치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일 체감할 수 있는 물가 네. 얘기와 난방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나 얼마 나왔어? 얼마 나왔니?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다 보니까 다 올랐다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에는 이 난방비에 많이 차지하는 이 가스요금, 액화 천연가스 가격이 문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해에 이 가스비가 이제 올랐습니다. 이 재료비가 올랐기 때문에 지난해 난방비가 올랐고요. 근데 1분기에는 동결한다고 해요. 근데 2분기에는 다시 또 가격을 올린다라고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오를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전기요금도 계속해서 인상 요인이 지금 보이고 있어서 한 번, 두 번 오르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서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많은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액화천연가스가 우리랑 일본이 많이 수입을 하는 네네. 제품인데 뭐 중동 지역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사오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상시화되면서 굉장히 좀 길어지면서 유럽에서도 이 LNG 제품들을 많이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원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쪽에서 그렇죠. PNG, 그러니까 파이프를 통해서 들여오는 맞아요. 가스로 난방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막혀 있다 보니까 LNG를 두고 유럽과 이제 아시아가 어떻게 보면 이제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 이제 수밖에 없죠. 오를 수밖에 없고 거의 이제 지금 2배 정도 올라간 상황이라 네. 우리 이제 가스 요금에도 이제 그게 슬슬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안 그래도 다른 물가 상승 요인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펼쳐져 있는 상황에 LNG 가격 상승, 그러니까 가스 요금 상승까지 겹쳐지니까 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렵고요. 특히 좀 알아보니까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타격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네네.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뭐 난방뿐만이 아니고 이제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식당이라든가, 네. 실제로 연료비로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 가스요금 문제는 정치권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대표적인 자영업이 식당인데 네. 다 뭔가 끓이고 조리하고 하는데 가스를 쓰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뻔히 보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 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쓰고 있는 가스 렌지를 불법화하는 주들이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법으로. 그러니까 전기 인덕션을 쓰란 얘기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가스를 많이 쓰니까 일상화돼 있는데 그 원가 상승 비율을 우리는 식당에서는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이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고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미국 이 몬트레이 파크의 총기 난사 사건도 있는데요. 오늘 국제뉴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디저트송은 청취자 0436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오래된 팝송이지만 이게 참 선곡이 좋은 게 아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고통이 심하잖아요. 에너지도 그렇고. 근데 이게 전쟁이 끝났으면 하는 염원을 담은 노래입니다. 존 레논이 부르는 스타팅 오버 듣고요. 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Our life together is so precious. Together we have grown. We have grown. Although our love is still special, let's take a chance and fly away somewhere alone. It's been too long since we took the time. No one's to blame. I know time flies so quickly. But when I see you, darling, it's like we both are falling in love again. It'll be just like starting over. Starting over. Every day we used to make it love. Why can't we be making love nice and easy? It's time to spread our wings and fly.
starting over. Starting over. Why don't we take us alone? Take a trip somewhere far, far away. We'll be together all alone again, like we used to in the early days.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사람의 몸을 위아래로 크게 나눠서 말할 때 한자어로는 상체와 하체 또는 상반신과 하반신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곳이 바로 허리인데요. 상체와 상반신은 허리 위의 부분을, 그리고 하체와 하반신은 허리 아래 부분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고유어 표현으로는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허리의 윗부분을 가리켜서 웃도리 또는 윗도리라고 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맞는 표현은 위에 사이시옷을 쓰는 윗도리입니다. 윗도리는 신체의 부분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위에 입는 옷, 즉 윗옷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윗도리가 잘 발달된 청년이라든지 그는 몹시 더운지 윗도리를 벗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허리의 아랫부분은 아랫도리라고 하고요. 아래에 입는 옷, 즉 아래옷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윗옷에는 사이시옷을 쓰지만 아래옷에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윗도리와 아랫도리처럼 위아래로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웃이라는 접두사를 쓰지 않습니다. 참고로 도리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무릎도리도 있는데요. 이것은 무릎의 바로 아랫부분을 뜻하고요. 겨울이 되면 무릎도리가 시려서 잠을 잘 수가 없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3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지요.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연휴 마지막 날 올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철원이 영하 18도, 서울이 영하 16도까지 내려앉았는데요.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서울이 영하 12도, 대전 영하 9도, 광주 영하 7도, 부산 영하 4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이 한파가 절정을 보이며 서울이 영하 18도, 광주, 부산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서울은 올겨울 처음으로 수도 계량기 동파 심각 단계가 발령된 만큼 각종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과 제주도는 폭설에 강한 바람까지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 고산은 평균 풍속이 초속 20m로 작은 태풍급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도와 모든 해안 지역, 산지에 강풍특보가,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대설특보는 전라권 서부와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 내려진 가운데 나주, 고창 등 서해안 쪽의 특보가 경보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일 낮까지 최대 15cm의 눈이 더 내릴 텐데요. 그중 제주 산지는 최대 70cm 이상, 전라 서해안과 제주 중산 간에 25cm가 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요일엔 중부와 전북에 눈 소식이 들어있고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확대하고 있어 불씨 관리에도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영하 14.2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막바지 귀경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평소 주말 정도의 혼잡이 이어질 것으로 도로공사는 내다봤습니다. 귀경 정체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파 속에 강풍이 불고 폭설이 내리면서 제주공항의 항공편 운항이 전면 중단되고 여객선 운항도 대거 통제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기준 여객선 86개 항로 113척의 운항이 풍랑에 의해 통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이 설 연휴 찾아온 한파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오늘 최대 전력 수요는 75기가와트, 공급 예비율은 35%로 전력 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응을 일정 부분 평가하면서도 조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양국이 대사를 맞춰치한 뒤 처음 나온 이란 측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죠? 아유, 그럼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 예, 뭔가를 좀 먼저 지어야지 받지 않을까요? 그냥 날로 받으려고 그랬더니 네가 지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아니, 네. 좋은 일을 하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복리이자 쳐서 돌아온다. 아, 그래. 예. 먼저 좋은 일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명심하겠고요. 자, 오늘 첫 소식이 좀 암울합니다. 네. 미국 LA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무려 사망자가 11명이에요. 그렇습니다. 21일 그 밤 10시 20분쯤 LA 카운티의 소도시 몬터레이 파크의 한 댄스 교습소에서 중국계 70대 남성 휴 켄트렌이라는 사람이 총기를 난사해서 당시에 현장에서 10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는데요. 네. 이 병원으로 옮겨진 부상자 중 한 명이 또 사망을 해서 총 1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총격범은 범행 후에 인근 지역의 다른 댄스 교습소에서 추가 범행을 하려다가 시민들에 의해 제지를 당했고요. 이 시도가 이제 실패로 끝나니까 도망을 쳤고 약 35km 떨어진 한 쇼핑몰 인근 주차장에서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용의자는 중국계 이민자로 이번 사건의 희생자들 역시 모두 아시아계 50대에서 60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은 용의자가 이 범행을 저지른 댄스 교습소에 자주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원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동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인들의 증언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데 평소에 감정 기복이 상당히 심했다고 그래요. 화를 좀 잘 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인
이란인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희생자들에 대해서 애도의 뜻을 표하고 26일까지 미국 내 모든 공공 건물 조기 개양과 연방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이 워낙 이제 사망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와의 연대를 표하면서 애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중국계 또 이제 이민자가 벌인 범행이고 사망자들도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음력설이어서 댄스 교습소에서 파티 같은 게 벌어졌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좋아요.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트러블이 있어서 뭔가 어떤 갈등이 발생했는데 극단적으로 가서 폭력 사태가 날 수도 있죠. 주먹이 오갈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미국이다 보니까 반자동 권총을 쏘니까 이 사망자가 이렇게 늘잖아요. 맞아요. 근데 총기 난사 사건이 미국에서는 끊이지 않는데 테러든 뭐 단독 범행이든 원한 관계든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든, 근데 이 총기가 문제인데 뾰족한 대책이 왜 안 나올까요?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시중에 풀려 있는 총기를 다 회수할 수도 없고요.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이 총기를 규제하려고 해도 이 총기협회, 전미총기협회라고 해서 미국은 이제 로비가 합법이니까 그렇죠. 가장 큰 로비 단체라고 하는 거기서 민주당과 공화당, 뭐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모든 의원들한테 전방위적으로 엄청난 정치 후원금을 뿌렸어요. 그러니까 규제법 자체가 의회에서 잘 통과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너무 안타깝게도 23일에도 캘리포니아 서부 버섯 농장에서 또 중국계가 이렇게 총기를 난사해서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물론 통계를 이제 어느 곳에서 집계하느냐에 따라서 살짝 다르긴 합니다만, 차이가 있지만 지금 많은 곳에서는 33번째 총기 난사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많습니다. 지난해 5월에 아마 제가 이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전해드렸는데, 어린이 19명을 포함해가지고 21명이 목숨을 잃은 텍사스주 유벨디 총기 참사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 발생할 때마다 이제는 정말 규제돼야 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 계속 나오거든요. 제대로 규제된 적 없고요. 지금 그 국제 무기조사 기관인 스몰 암스 서베이에 따르면은 2018년 기준으로 미국에는 3억 9천만 정의 총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 유통량의 40%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인구보다 많이 풀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지금 4만 명 정도가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 현재 25개 주에서 면허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한 달이 채 안 지났어요. 올해가. 올 들어 33번째 총기 사건이라고 하면 이게 하루 한 번 이상 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작년에 그 얘기를 했죠. 정말 지긋지긋하다. 왜 미국에서만 늘 이런 일이 벌어지냐. 아니 그 총이 많으니까 그렇죠. 거의 건샵을 이렇게 보면요. 저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게 M16 소총 한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그거를 정말 얼마나 조심스럽게 내무반에서 다 잠가놓고 군인들도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철저하게 관리하잖아요. 그걸 그냥 가게에서 팔다니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또 같은 얘기가 있어요. 연장선상에. 바로 전쟁이죠. 총기가 더 많이, 대포까지, 또 이제 미사일까지 등장하는, 자,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근데 서방 국가를 향해서 더 많이 지원해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솔직히 나토가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이제 맞대응한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격용 무기는 사실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방어용 무기.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 들어서 장갑차 정도를 더 지원을 해주겠다 이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전쟁 초기부터 계속해서 공격용 무기 좀 지원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왜 러시아군이 이제 전쟁의 약간 양상을 바꾼 게
예전에는 그냥 계속 밀고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로켓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폭격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러시아군이 약간 최전선에서 뒤로 물러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진격을 해야 돼요. 네네. 자, 진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무기가 좋을까? 탱크 달라 그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탱크 중에서도 특히 이제 독일의 주력 전차라고 하죠. 레오파드. 예, 레오파드 2를 좀 달라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심지어 우크라이나 군을 이끌고 있는 장군은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러시아와 전투력의 차이를 좀 벌리기 위해서는 약 300대의 서방제 전차와 600대의 장갑차가 필요하다. 이 레오파드 2는 사실 유럽 그 최소 13개국에서 약 2천여 대가 운용 중인데요. 네. 이 우크라이나 군 전력 강화에 필수적인 현대식 군용 차량으로 언급돼 왔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일단 다른 전차들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유지 보수 비용이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디젤 연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게다가 예비 부품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 라인 또한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하지만 지난 20일에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이 레오파드 2를 공급할 것인가 지원할 것인가를 놓고 왜 우크라이나 지원 50개국이 모여가지고 우크라이나 방위연락 그룹이라는 회의를 계속해서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원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불발이 됐어요. 네, 어렵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폴란드가 있잖아요. 폴란드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레오파드 2 가지고 있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게. 이렇게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속된 표현으로 치고 나면 다음은 자신들의 순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합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소련제 무기를 비롯해가지고 가장 많은 무기를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번에 레오파드 2도 폴란드가 먼저 나서서 우리가 14대 정도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독일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레오파드 2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어도 독일 정부의 승인 없이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데 폴란드 정부가 우리 독일에 승인 요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승인 안 해주더라도 독자적으로라도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 정부도 이제는 제3국의 수출을 막지는 않겠다라는 입장까지는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독일 내에서는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 전쟁을 일으킨 범죄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 상당수가 혹여라도 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금 더 많이 개입하게 되는 주력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데는 좀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독일 정부도 우리한테 레오파드 2 내놓으라고 하려면 미국도 너네 M1 에이브럼스 탱크 지원해라. 그렇죠. 너네가 먼저 하면 우리도 한다라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사실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 탱크는 살짝 부담스럽거든요. 항공유를 사용을 하고 그 운용법이 레오파드 2보다 살짝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레오파드 2가 이제 비용도 저렴하고 그렇죠. 예, 무조건 그걸 달라는 거예요. 지원 체계도 잘 돼 있고. 근데 이 우크라이나의 지원 요구가 사실 독일 입장에서는 썩 달갑지가 않은 게 독일이 올해 봄까지 이미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 원 상당의 무기 지원을 약속했고요. 지금까지 총 44조 3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해왔습니다. 예. 한편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위해서 6,7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자 이런 합의까지 했습니다. 네. 우리도 걱정이네요. 공격 무기 달라고 우리한테도 또 우크라이나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 K2 흑표 전차가 상당히 우수한 전차거든요. 자, 공격용 무기 지원은 상당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전쟁을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확전은 또 위험하고 걱정입니다. 다음 소식 잠깐 보죠. 자, 이스라엘에서 지금 사법 계약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 이제 계속 들으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네. 지난 2년 6개월 사이에 총선이 무려 5번이나 있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우파 성향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라는 사람이 최장수 총리였는데 이제 물러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 11월에 총선이 다시 있었고요. 여기서 이 네타냐후 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 당을 중심으로 이게 극우 정당들 그리고 극단적인 유대교 정당들이 조금 의석을 많이 얻었습니다. 연정이 생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탈 6개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구성된 연정 중에서 가장 극우 성향입니다. 네네. 예. 이 네타냐후가 극우 정당들과 손을 잡고 1년 반 만에 다시 총리에 복귀하면서
팔레스타인과의 갈등과 대립이 더 커질 거다 이런 우려 많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극우 성향 정치인인 이타마르 벤그비르라는 사람을 치안을 담당하는 국가안보부 장관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거 팔레스타인에서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되자마자 무슨 짓부터 했냐면 무슬림들만 예배가 가능한 성전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방문을 해요. 그래서 무슬림들하고 충돌을 지금 불러일으켰고요. 자,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연성 헌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헌법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딱 정해진 헌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법을 제정을 하면서 이거 헌법으로 규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대법원의 사법심사 권한을 원천적으로 박탈을 하고요. 또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의회에서 과반이 동의를 하면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법개혁까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듣기만 해도 위험해 보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진짜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일단 그 극우 연정의 의석이 절반 이상인 64석이기 때문에 원하는 어떤 법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가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과 법조계는 물론이고요. 지금 대학생들까지 나서가지고 이스라엘의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상황 좀 아슬아슬해 보이네요. 자, 우리는 삼권 분립이 이제 어쨌든 유지되고 있고요. 필요해 보이는데 이스라엘 어떻게 될까?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국제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은요, 오랜만에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아주 반가운 시간이죠.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이때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만남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명절에 가족 간에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행한 만남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이게 가족끼리의 만남뿐이겠습니까?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가? 말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또 도대체 말을 잘한다는 건 뭘까? 자, 여기에 답을 주실 그 해안을 가지신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KBS 일라디오에서 함께 또 방송을 하고 계시기도 해요.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진행하고 계신 강원국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늘 여기서 뵈니까 새롭네요. 그렇죠. 제가 책도 열심히 읽고 늘 선생님 말씀을 사숙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또 마침 연휴 마지막 날이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혹은 집에 도착해서 방송 듣는 분 많으실 텐데 청취자분에게 좀 올해 설 인사를 하신다면요? 글쎄요. 지금 연휴 마지막 날이고 지금 얼마나 허탈하고 또 내일 출근이 걱정될까 이런 생각. 저 직장 다닐 때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벌써 이제 화요일이고요. 토요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 또 내일 출근하시면 또 새롭게 힘차게 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이 강원국 작가가 쓴 강원국의 결국은 말입니다. 이 책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주시고요. 또 책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써서 신청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모두 10분에게 이 좋은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원국의 말 같은 말. 요런 또 예전에 했었죠. KBS 프로그램이 있었죠. 예. 지금은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자, 근데 교수님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글쓰기하고 말하기의 달인이다. 이런 이미지란 말이에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 좀 재능이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이 소통에 집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잘 아시겠지만 뭐 저 재능은 전혀 없었고요.
그걸 어떻게 직장 알아요? 생활 저 계속 만나보시면 아시죠? 네. 직장 생활 한 25년 하는 동안 정말 말하지 않고요. 잘 듣고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살았고요. 근데 이제 직장 나온 게 52살인데 말을 안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벌이가 안 되더라고요. 듣는 걸로는 옛날에는 월급을 줬는데 돈을 벌 수가 없죠. 듣는 걸로는. 말을 해야 돈을 말값을 쳐주니까. 그래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말은 하면 할수록 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 또 이렇게 라디오 진행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덤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근데 이것도 힌트인 것 같은 게 듣는 걸 많이 하셨다. 많이 또 들어야 말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고. 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계시잖아요. 방송 때문에도 그렇고. 자, 상대방의 특징을 잘 파악해야 할 것 같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하셨잖아요. 주진우 기자의 말하기에 대해서 짚어주셨던데. 투석 없다고 그랬죠. 이게 굉장히 두려운데 저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 최영일 팀장은 저 사수잖아요. 저의 사부죠. 제가 처음 방송 출연했을 때 같이 제가 같이 했었죠. 그때 제가 저한테 코치도 해주시고 저는 그때 정말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봤고요. 요즘에 계속 들어봐도 무슨 박학다식 하세요. 뭐 어느 주제건 뭐 어느 분야건 모르는 게 없으시고 또 되게 상대를 배려하면서 말을 하시는 게 느껴지고요. 굳이 하나 이제 단점을 지적하라면 말이 좀 너무 많은 게 아니신가. 말을 줄여야 한다. 중요한 이유. 방송이니까 뭐 말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한 10%만 좀 덜어내시면 좀 완벽하지 않을까. 저는 강 선생님을 좀 따라서 듣는 걸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 아주 감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말 같은 말, 또 지금 이 사람 다뤘던 내용, 경험했던 부분, 또 강의를 많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강원국의 결국은 말입니다라는 책을 내셨어요. 근데 이게 부제가 당신의 말은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은 글쓰기의 달인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말하기를 주제로 다루신 이유가 있겠죠? 우선 뭐 글쓰기는 더 이상 쓸 말이 없고요. 다 썼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번에 이제 그 책을 내게 된 건 정말 요즘은 말의 전쟁 시대 같아요. 말의 혼돈 시대고. 말로 이렇게 위로받고 하는 게 아니고 말로 상처받고 서로를 그냥 공격하고 좀 그런 부분이 이제 말하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말이 더 필요해지고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이렇게 소통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뭐 말 없이 대충 이렇게 같이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소통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말을 좀 잘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고 그런 생각에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말이 중요해졌다. 또 하나는 말이 혼돈스러워졌다. 사실 정치 시사 저희가 쭉 다루다 보면요. 정치권 얘기를 보면 말이 무기예요. 막 칼처럼 휘두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국 책을 내셨는데 강원국의 결국 말입니다. 이게 보면요. 제 1장에 자, 말하고 싶다면 일단 들어라. 말 잘 들으면 잘 쓸 수 있다. 이 말하기와 쓰기를 위해서 가장 처음 언급하신 게 듣기였습니다.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또 논쟁 같은 얘기지만 듣기가 먼저다. 이유는 뭘까요? 그 순리가 우리 태어나면 듣기부터 시작하죠. 말부터 한 사람은 없잖아요. 태어났는데 말한 사람 없죠. 그렇죠. 그런데 확실히 들어야 이제 많은 걸 알게 되고요. 내가 할 말을 준비할 수 있고요. 또 들어야 상대를 또 파악할 수 있고 상대에게 맞춰줄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잘 들어주는 사람 말을 또 잘 들어주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안 들어주는데 남이 내 말 안 들어주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 말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아무래도 호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지게 되고 출발은 듣기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역시 경청을 잘하면
글 쓰기도 잘 되고 말하기도 잘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특정 상대의 말을 내가 많이 들어줬을 때 네. 한마디를 하면 임팩트가 있는데 그렇죠. 사실 제가 일방적으로 계속 얘기하던 친구한테 또 얘기하면 그 잔소리 같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관계성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말은 이제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이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네. 예. 호의적인 관계인가.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시면서 이 경청한다는 건 뭐냐. 상대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게 또 쌍방소통의 관계에서는 상대의 마음을 오픈마인드 시키는 그렇죠. 과정이구나. 그 마음이 열려 있으면 제 말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닫혀 있으면 튕겨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청이 중요하다. 근데 경청을 원래 잘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통령이나 회장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걸 글로 옮겨야 되니까 그 열심히 잘 들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좀 그 남 눈밖에 나고 남에게 혼나는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말 잘 듣는 어린이로 원래 네네. 네, 어릴 때부터 커서 착한 어린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님 돌아가신 이후로 어른들 말 잘 들었습니다. 순종적인 어린이로 성장하였다.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어린이 돼서도 좀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성품이 너무 인자하신 그런 이제 인격과 뭐랄까요? 또 이제 소통의 달인이 되셨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찬이십니다. 네, 자 사실 이 말이나 글이 갈수록 짧아지잖아요. 요즘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영상이나 이모티콘. 그러니까 저희는 텍스트 시대인데. 맞아요. 읽었죠. 텍스트 세대인데 문어체에 익숙하고 그걸 또 말로 옮기고. 근데 지금은 영상 문법 세대다. 그래서 저희 때와 완전히 좀 이렇게 머릿속에서 소통을 만드는 절차와 과정이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딴 사람들이죠. 좀 느껴지십니까? 아니 저희 아들하고만 해도 이제 그런 그 느끼죠. 전혀 다른 인종이구나. 다른 인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랄 알타이 어족 그런데 어족이 다른 인종. 태어날 때부터 하여튼 뭐 유튜브 인터넷 세례를 받은 다른 인종들. 네. 다른 인종들이다. 어제 저희가 특집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최재분 교수가 오셔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신 게 이게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이 핸드폰을 안 쓰면 모범생, 착한 어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저 들었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된다. 어제 저 잘 들었습니다. 저 차 타고 이동하면서. 공감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어린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첫 번째는 용무가 뭔지, 용건이 뭔지 파악하는 거. 두 번째는 그 말을 하는 이 친구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 목적, 의도가 뭔지 이런 걸 좀 새겨가면서 들어야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세히 얘기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세 개를 파악하면서 들으려고 합니다. 용무와 지금 감정과 어떤 목적, 의도, 목적. 그래야 소통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 다른 사람들을 왜 마음을 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읽어야 되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아주 직관적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눈치를 안 봐요. 눈치를 안 본다. 우리는 눈칫밥 먹고 이렇게 중요했죠. 눈치로 살았거든요. 자, 이 MZ세대들은요. 근데 전화 통화조차 힘들어한다. 이런 소식이 또 뉴스가 됐어요. 전화를 무서워한다. 지금 좀 젊은 세대들에게 듣기를 잘하려면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좀 눈치를 너무 심하게 보는 건 문제지만 조금은 그래도 이게 눈치를 봐야 되지 않나. 눈치가 없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되게 직장 1, 2년 차 때 뭐 이직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그 눈치 보는 게 싫어서 혹은 힘들어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출퇴근 시간이나 뭐 워낙 다 눈치 봐서 거기 맞추고 살았는데 그걸 또 요구하잖아요. 직장은. 특히 우리 세대들 뭐 우리 아래 세대만 해도 그냥 그런 걸 요구할 거예요. 젊은 세대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 요구가 버겁고 힘든 거죠. 근데 그런 훈련을 좀 어릴 때부터
그 부모 밑에 있을 때부터 좀 눈치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이제 하나잖아요. 자녀가. 외동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경쟁도 없고 결핍도 없고 그러니까 뭐 눈치를 볼 이유가 없고 네네. 또 부모들이 또 그렇게 권장하는 것 같아요.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해라.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눈치를 주면 주변 사람들 막 뭐라고 하고 왜 우리에 위축시키느냐 그렇죠. 기죽이냐고 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청취자 0027님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일 선생님이 말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강홍국 선생님이 말을 더 잘하시나요? 저는 70대 초반 남성인데 말을 잘 못해서 말 잘하시는 분 부럽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말이 참 많은데 제가 부러운 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짧게 말해도 무게감 있게 그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강홍국 선생님 같은 분의 말이 참 무섭다고 생각해요. 말을 많이 하는 거 하기 어려워요. 네. 할 말이 그만큼 많이 지금 저장돼 있는 거잖아요. 하는 게 어렵고 그건 그것대로 장점인데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면 그 이제 말의 어떤 농도가 좀 옅어질 수 있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렇잖아요. 물을 막 많이 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말을 많이 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제 왠지 말의 밀도가 좀 높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죠. 그 인상 아니고 전 실제라고 느끼는 게요. 저는 정보 전달을 하는 사람이고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해설을 한다면 강홍국 선생님의 말씀은 지식을 뛰어넘어서 지혜를 주는 분이다. 저는 해설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뭐 역할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청취자 7987님은요.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찐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패널로 나오시니 더욱더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 건강 조심하세요. 가족 친지들이 이렇게 댓글을 다시나. 라디오를 그렇게 많이 들으실까요? 자,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잘 들은 것을 기반으로 이제 말을 해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첫 마디는 어떻게 떼야 하나 이거 힘든 거고요. 중간에 말할 거리나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고요. 또 듣는 사람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떡할까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잖아요. 이 유재석 씨도 겪었대요. 이런 불안감이나 심리적인 문제 이걸 좀 이겨내야 할 텐데 어떤 팁을 주시겠습니까? 글쎄, 저도 지금도 떨리거든요. 뭐 떨리고 늘 뭐 강의 가서도 떨리는데 내가 이렇게 왜 떨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말하는 내용을 잊어버려서 중간에 말이 막히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떨리는 거고 이제 실수하지 않으려고 떠는 거고 뭐 그런 좀 더 잘하고 싶은 욕심에 떠는 건데 그렇게 떨리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자신 있을 때,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 말을 듣는 분들이 오늘 이렇게 최영일 씨 같이 내 편일 때, 분위기가 좋을 때, 그렇죠. 그때는 안 떨리는. 무슨 말씀을 해도 제가 다 알아들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안 떠는 방법은 딱 간단한 것 같아요. 준비를 열심히 연습을 열심히 하는 거 하나하고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거. 상대가 나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거. 뭐 그러기 위해서 자꾸 이게 칭찬도 하고 어떤 공통점을 찾고 어떤 연결고리를 찾으면 이제 상대가 이제 편해지면 떨리지 않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대중 강연할 때 정말 떨리는데 어떻게 좀 공감 코드를 찾아내려고 막 찔러 보다가 그러다 더 썰렁해지는 경우도 있고. 통하는 것 같다 그러면 너무 좋아지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썰렁해지면 더 이제 무서워지는 위축되기 시작하죠. 맞아요. 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한번 내뱉게 되면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판단. 이 경계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교수님 이거 실수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좀 소심한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해야 하는 말은 못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난 제일 부러운 것은 이렇게 해야 할 말도 하고 해선 안 되는 말 안 하는 사람. 두 개를 다.
근데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죠. 해야 할 말은 못하고 안 해야 될 말만 하는 사람. 그 최악인데 저는 중간은 가는 거예요. 조직에서 아주 힘들어지죠. 그렇죠. 네네네. 저는 그냥 지키고. 중간 정도. 그래서 안 해야 될 말은 이렇게 눈치 봐서 이렇게 피하는 쪽입니다. 그거를 이제 직장 경험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으니까 조직 생활로 연결을 하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면 미움을 받는 거고 해야 할 말을 잘하면 인정을 받는 건데. 근데 해야 할 말 했다가 찍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위에다가 바른 소리. 바른 소리 입 바른 소리 했다가.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난 그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 있어야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저는 위에다가 그런 소리 못 합니다. 그럼 가장 고수는 해야 할 말을 하고 그렇죠. 용기 있게 그렇죠. 찍히더라도 그걸 관철시키는 사람이다. 아래에다도 마찬가지예요. 아래 뭐 사람들한테 좀 미움을 받더라도 해야 될 말은 하고 대신에 안 해야 될 말은 안 하고. 아니 그러고 보니까 강홍국 선생님께서는 처음 직장생활 시작하실 때부터 회장님하고 일을 시작하신 거죠? 그렇죠. 좀 지나서부터. 그러니까 신입사원 과장 1년 차 때부터 김우중 회장님 모셨죠. 대우그룹에. 그때 경험은 어떠셨어요? 그때야 뭐 그냥 배우는 거죠. 배우는 것이다. 그때 용기를 좀 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 입도 뻥끗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적은 거의 없는데. 그건 이제 않게 되죠. 아무래도 말을 많이 안 하니까 말 실수는 적을 수 있죠. 근데 또 해야 할 말을 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미움을 받은 적도 없다. 없을 수도 없죠. 그건 소심한 성격 때문이다. 안전주의이신 거예요. 그게 제일 답답하게 엎드려 있는 게 최고입니다. 대통령과 일하실 때도. 당연하죠. 야, 이것도 삶의 좀 지혜로 제가 배워야 비겁한 될까요? 거죠. 비겁한 것이다. 이게 스스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실언을 할 때도 있는 거죠. 실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게 상대에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상대가 화를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뭔가 서로 안 맞는 코드가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럼 또 어떻게 대처하느냐? 저는 실언 딱 하고 반응이나 내가 아차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있어요. 바로 사과합니다. 바로 꼬리 내리고.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집에 와서 생각나는 경우. 이불킥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 괜히 했다. 내가 왜 미쳤지. 이런 때. 그때도 저는 전화합니다. 카톡, 뭐 문자를 하든지. 뒤늦게라도? 늦게라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가 그걸 말 안 해줬을 때. 근데 실수했는데 그게 제 문제죠. 모르는 경우. 야,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이라도 상대의 반응이 안 좋으면 저는 바로 즉각 사과하고 나중에도 떠오르면 사과하시고. 그때 놓치면 이건 이제 나중에 걷잡을 수 없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개인 간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애매하게. 그거 못 줘담죠. 그룹이나 직장이나 리더 입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담기가 어렵죠. 그래도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집단에 대해서도 동료들에 대해서도. 근데 지금 대통령이 사과를 잘 안 하시죠. 자, 청취자 8911님, 강홍국 선생님 반갑습니다. 제 딸아이가 우울증이 심할 때 선생님께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라디오에서 알려주셨는데 저의 태도에 크게 반성도 하고 선생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지혜를 주신 경우네요. 또 61716님은요. 출근 준비 때 화장대 앞에서 꼭 듣던 강원국의 말 같은 말 애청자였어요. 결국엔 말, 공감이 확 가는 말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많은 말들을 주고받았지만 되돌아보니 결국엔 좋은 말보다 그렇지 못한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말을 잘해야겠어요. 사실 이게 인간관계라는 게 다 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말. 따지고 보면. 그게 뭐 넌버벌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스처, 표정 이런 거 보고 알지만 결국 의사 전달은 말로 하고 말로 듣고. 그렇죠. 참 중요한 건데. 자, 책의 뒷부분에는 이 소통과 비판의 중요성에 대해서 쓰셨어요. 시사본부에서 전해드리는 소식들도 그렇고 갈등 관련 뉴스입니다. 뉴스의 대부분은 갈등이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소통보다 불통, 또 비판보다는 비난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많은데 자,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풀어가면 좋을까요? 저는 우선 좀 사실에 기반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확인, 팩트 체크가 우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자기 의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거기 휩쓸려 가지고
편이 갈려서 이쪽 편 저쪽 편 말고 내 편, 내 의견, 내가 좀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발 상대편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좀 듣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반대는 하더라도 뭔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는 좀 알고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은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자기 의견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내 편 아니면 반대. 듣기 싫어. 됐어. 아니야. 이러니까 기본적인 이 세 가지만 좀 해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다. 심지어 자기 주장이 없다. 그러면서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입을 열면 그냥 확 반대를 퍼붓는 거죠. 그건 뭐 말이 아닌 거죠. 말이 아니네요. 대화가 아니죠. 대화가 아니네요. 자기의 말도 없고. 싸움이죠. 싸움. 싸움이다. 말로 하는 싸움이다. 이거 어떻게 해소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상대를 좀 인정하고 뭐 존중까지는 아니어도 좀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네, 최소한. 아이고. 저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또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요. 결국은 우리가 대화하는 말의 목적이 뭐냐. 최종 목적이. 그럼 제압이냐. 뭐 상대를 지배하는 거냐. 그거 아니고 말의 목적은 이해와 설득이잖아요. 상대 얘기를 내가 잘 알아들었고 결국은 말에서 이긴다는 건 내가 주장하는 걸 상대가 공감하게 만들어서 설득시키면 같은 편이 되는 거잖아요. 뭐 절충하고 타협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뭐 또 되는 건 아니고 중간 어느 지점에서 만나야죠. 그렇죠. 중간에서 만나야 한다. 그러면 상대에 대해서 존중까지는 아니어도 인정은 해야 한다.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쭉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듣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말을 막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의 이 책 한 권을 읽고 말을 잘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도 필요하고 한데요. 자, 우리가 좀 무엇부터 실천하면 좋을지 추천을 좀 해주세요. 추천보다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이제 메모 열심히 하는 거고요. 말할 준비를 이렇게 미리 메모로 많이 모아두는 거고 두 번째는 혼잣말 많이 합니다. 혼자 말해보는 거. 걸으면서 혼잣말 해보고 잠들기 전에 혼잣말 해보고 샤워하면서 이렇게 혼잣말하고 세 번째는 저는 이제 말동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저는 늘 제 말을 이렇게 들어주고 그래서 늘 말은 이렇게 많이 해봐야 이제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말동무가 있어서 평소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해보는 게 말 잘하는 길이 아닌가. 그러면 강선생님 혼자 계실 때도 저희가 뭐 안 봐서 그렇지 이렇게 중얼중얼하고 계시겠네요. 중얼중얼하고 저는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이렇게. 그게 일종의 이미지 트레이닝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상하고 뭐 연상하고 옛날 기억을 떠올리고 저는 저에게 묻고 제가 답하고 이런 거 합니다. 스스로. 이거에 대한 네 생각이 뭔지 묻고 제가 답하고. 근데 이게 예전에 보면 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녹음해서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 저는 안 됐습니다. 안 들으세요? 라디오에 나오면 막 바로 꺼버립니다. 저도 제가 하는 방송이 뭐 녹화돼서 나오고 그러면 못 보겠더라고요. 못 보겠어요. 그 누구나 그렇더라고요. 대신에 저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벤치마킹 모델, 롤 모델 하나 삼아서 예전에 이제 최영일 이제 팀장이 저의 롤 모델이었어요. 그런 사람의 말을 계속 듣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듣다 보면 흉내도 내고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영어 배울 때 뭐 오바마 스피킹, 오바마 연설 같은 거 막 따라하고 그런 영어 공부법도 있고 그렇던데. 우리 말도 계속 저 사람 같이 나도 좀 말하고 싶다 하는 사람의 말을 계속 듣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또 약간 체화되고 따라하게 되고 담게 되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강욱 선생님의 방송을 매일 제가 반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주 좋은 팁들을 주셨는데요. 오늘 청취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기를 바라요. 제가 강 선생님 뵈면서 늘 이렇게 따라잡고 싶은 건 그 따뜻함, 진실함, 무게와 깊이 이런 건데 좀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래요. 일단 책을 다 읽고 한번 제가 감상문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진행하고 계신 강원국 교수와 말을 나눴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네, 이제 오늘 마지막 코너 IT본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거죠? 그러니까요. 계속 뭐 특집 있고 이래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들어가 보죠. 네. 설 연휴 직전 자본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 증권형 토큰.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허용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일주일 전만 했어도 네. 이번 설 연휴 내내 아마 이 주제로 많이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나 재테크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하나 이제 열렸습니다. 그래요. STO라고 보통 약자로 부르는 증권형 STO. 증권형 토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증권형 토큰은 이게 쉽게 설명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토큰 형태로 발행되는 증권인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원래 규제적으로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걸 이제 허용하겠다라고 이제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김주영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제 STO를 규율 체계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런 증권형 토큰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장이 열릴 수 있게 하겠다. 뭐 그렇게 돼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나 금융에 대한 새로운 상품이 열릴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블록체인 얘기하시니까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코인 그럼 쉽게 말하면 동전인데 네네네. 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가상의 코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암호화폐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증권형 토큰도 일종의 화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도 가상화폐인가 싶고 네. 증권까지 붙으니까 더 어려워요. 뭐예요? 일단 토큰부터 살펴볼게요. 네네. 이 토큰 어디서 요즘 많이 들어봤어요? NFT 예전에 우리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T도 토큰입니다. 맞아요, 토큰. 맞아요. 그러니까 토큰 예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예전에 우리 버스 안내양 있을 때 있던 토큰 낼 때 있었어요. 그렇죠. 동그라미 뚫려 있는 토큰, 버스 네. 토큰. 이거 생각하시면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버스 토큰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그거 하나에 실제로 매는 버스비가 뭐 200원이면 200원의 가치를 할 수 있게 토큰으로 주조한 거잖아요. 땅땅땅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토큰했다는 거는 어떤 특정 가치를 거기다 담았다라는 그렇죠, 표현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토큰이 됐다라고 하는 건 어떠한 가치를 여기에 담아서 이것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한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네, 그렇죠. 디지털이지만 네, 그렇죠. 이제 그런 형태라는 게 이제 토큰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증권이 붙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증권이 붙은 거랑 토큰이랑 뭘까라고 할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아까 NFT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 가상자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거를 발행하는 주체. 예를 들면은 토큰이라는 거, 버스 토큰은 우리가 그 버스 토큰이 왜 그게 쓰일 수 있어라고 하냐면 버스 운송을 하는 데에서 이게 진짜 토큰이라고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버스에서 이제 인정을 했죠. 또 법적으로도 뭐 회수권이 있다 그러면은 법률 어디엔가 그거에 대한 승인을 해주니까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NFT나 가상자산은 그냥 어떤 사람이 내가 그냥 만들 거야라고 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토큰의 가치를 담는 건 맞는데 그 가치를 누가 보장해 주냐라고 하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정부나 이런 데서 한준 게 아니라 그냥 만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뜻이 있어. 라고 해서 서로가 이제 가치를 그냥 이게 가치가 있어라고 어떻게 보면 주장을 하는 거죠. 참여자가 들어와서 이제 시장이 형성됐던 건데 그렇죠. 이 증권형 토큰은 명확하게 이건 거래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라고 인정하는 기관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증권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주식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주식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지만 이게 갑자기 뭐 사기처럼 되지 않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이유가 특정 기업의 자본금을 주식수만큼 나눠서 그냥 시장에 공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한국 거래소,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이걸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는 안 해도 어쨌든 거래소에서 보장을 해주니까. 공공기관인데.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증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큰이 나와서 가상 자산이긴 한데 네네. 가상 자산을 정부나 어떤 기관에서 보증을 해준다. 보증을 해준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증권화가 되니까 반대로 말하면 일반적인 우리가 주식이나 증권에서 팔 때 법률적인 규제들이 있잖아요. 그 규제를 이제 제대로 받는 그러니까 규제권 안에 들어가는 가상자산, 가상 토큰이 이번에 나왔던 이 토큰이다. 이렇게 증권형 토큰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공인도 되고 네. 그리고 그만큼 또 규제도 받는다. 그렇죠. 자, 어떤 가치가 담겨진 걸 토큰이라고 한다. 네. 이게 근데 증권에 준하는 가치가 있다. 네. 그럼 이게 우리가 하는 주식처럼 네. 체계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시스템이 있고 그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정부에서 만든다는 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금융당국에서 이번에 3가지 조치를 만들겠다라는 네네. 건데 첫 번째는 증권형 토큰 새로 나온 이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게 하겠다. 뭐 예를 들면 예금자 보호처럼 뭐 예를 들면 그런 보호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NFT나 코인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태는 똑같은데 그거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들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 하겠다. 쉽게 말하면 지금 같은 증권사 같은 또 새로운 금융기관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겠다는 네네. 거예요. 하지만 그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거를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지키게 되면 그런 새로운 형태들을 만들게 하겠다라는 어느 정도 거죠. 자격 요건을 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시중은행에서 네. 오프라인 은행에서 최근 이제 카카오뱅크 등 온라인 은행에 생기는 제도를 그렇죠. 창출한 것처럼 또 새롭게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토큰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는 일반적으로 스타트업들은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주 열심히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합니다라고 네. 할 때 안전하다는 걸 누가 보장해? 라고 할 때 보장할 데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우리가 정부에서 지킨 가이드라인대로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걸 증권사 말고도 다른 곳들에서 만들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되니까 증권형 토큰이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 시장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장외 유통 플랫폼을 제도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주식 같은 경우에 주식이 상장된 거는 상장된 거래소에서 유통을 하지만 주식 상장되지 않은 장외 거래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불편하게 거래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역시도 마치 우리가 당근마켓에서 뭔가를 이렇게 사고 팔듯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로 나오는 이번 증권을 이렇게 쉽게 증권형 토큰을 쉽게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 네. 그리고 그것도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뭐 완전한 시장을 그렇죠. 정부가 구축을 하고 보장을 해주는 셈으로 들리는데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규제하고 감독하는 새로운 금융자산 같은 게 하나 나온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되게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조금 더 열린 자산 시장, 증권 뭐 금융 시장이 생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증권형 토큰. 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하고는 다른 상품을 팔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상품을 팔면은 이렇게까지 기술적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어떤 식이냐면 보통 이 증권형 토큰이 크게 2가지 형태의 상품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일반 증권하고 똑같이 증권 발행형의 증권형 토큰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에서 쓰는 거냐면 예를 들면 요즘에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잖아요. 네네네. 근데 투자를 받을 때 뭔가 나는 돈이 있는데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일반인이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정보가 없으면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또 예를 들면 투자를 할 때 보통 투자 라운드가 돈다고 하면 최소 뭐 몇억, 몇십억 이렇게 돌게 되는데 네네. 개인이 막 내가 한 100만 원만 있어도 네. 내가 특정 스타트업을 투자하고 싶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증권형 토큰이 되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아하.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주식이라고 하는 건 주식 한 주에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한 주에 뭐 그냥 예시를 쳐서 한 주에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이 없으면 주식 한 주를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엔 주식도 쪼개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태로 토큰의 제일 장점이 뭐냐면 0.1원, 0.0001원, 0.000001원까지 디지털로 다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네네.
1비트를 사기 힘들면 그렇죠. 0.25비트 이렇게 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게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내가 어떤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난 한 5만 원만 투자하고 싶은데 가능한 거죠. 그만큼만. 네. 그리고 정보가 없어도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큰의 형태로 다 있으니까 제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A 회사에 시리즈 A에 한 5만 원 투자하고 싶다라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만 원어치의 증권형 토큰을 나는 보유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일반적인 또 이제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게 열리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자산이 유동화된 걸 다양한 걸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미술품 같은 거에 소위 우리가 조각 투자라는 얘기가 한동안 있었잖아요. 네. 이 조각 투자가 이 증권형 토큰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래 그림 하나가 뭐 2억짜리 그림이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제가 2억짜리 그림이 나중에 20억까지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투자하고 싶은데 제가 2억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 2억 원짜리의 그 그림을 증권형 토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만 토큰이다. 라고 하면 거기서 제가 1토큰을 사면 만분의 1.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나리자의 100만 분의 1의 주인이야. 그렇죠.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미래에. 이게 어떻게 보면 NFT도 비슷한 원리였는데 NFT도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NFT는 이게 누가 보장해 주냐라고 할 때 그러면 그걸 만든 사람들이 애매하니까 그래서 이게 저작권 이슈도 있고 맨날 막 이게 만든 사람과 원저작자가 어떻게 되나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정부에서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을 지킨 그거에 대한 룰대로 움직이니까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는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이게 가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상관없이 어쨌든 소위 먹튀는 막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니까 다양한데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큰 변화일 것 같아요. 네. NFT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NFT도 흡수되지 않을까요? 네, 어느 그렇죠. 정도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됐을 때 결국엔 NFT도 토큰이고 이 증권형도 토큰이니까 결국에는 토큰에서 NFT의 형태가 증권형 토큰으로 바뀔 확률도 상당히 있고 혹은 뭐 NFT로 된 거를 증권형 토큰으로 바꿔내거나 이런 형태들이 뭐 자유롭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나는 토큰을 통해서 토큰의 거래를 통해서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죠. 혹은 대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미술품에 투자할 수도 있고 다양한 자산에 다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재미있는 게 이게 프로그램으로 된 IT 기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메타버스 막 20-30년 있다 만약에 된다고 쳤을 때 어떠한 아이템 자체를 제가 금융과 연결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와인 같은 거라고 쳐볼게요. 와인을 제가 실제로 와인이 존재할 때는 토큰으로 가치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와인을 마셔버리면 그러면은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빈병인데.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럼 마시면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토큰을 메타버스 같은 가상 공간에다가 마치 진짜 와인이 있는 것처럼 전시를 할 수도 있게 하는 이러한 어떤 컴퓨터적인 기술도 요게 늘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기존 주식하고는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증권을 들고 있으면 그냥 증권 들고 있는 걸로 끝났는데 이러한 어떠한 디지털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걸 쓸 수는 없지만 마치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하는 뭐 이런 재미들도 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최재분 교수님도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얘기를 하시더니 그 안에 또 연결이 되는군요. 자, 이런 증권형 토큰은 어쨌든 토큰이니까 그럼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로만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또 장점 중에 하나인데 증권형 토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보장하는 증권의 형태니까 법정 통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한국 돈으로 미국 주식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간에 달러로 자동으로 전환되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원화로 샀지만 거기에서 쓰는 토큰으로 뭔가 자동으로 전환이 돼서 되는 이런 시스템이니까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주식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형태로 이러한 주식 증권형 토큰 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게 시장이 커져서 토큰의 환율이 변동하더라도 내 은행 계좌로 사면 그렇죠. 그 토큰 환율에 맞게끔 전환이 돼서 구매할 수 있다. 자, 법적인 규제를 통해서 소위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런 이제 느낌이 들어요. 그럼 시장이 뭐 확실하게 새롭게 열리겠네요. 네, 지금 일단은 모든 증권사들이 이걸 엄청난 시장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사들이 자기네 쓰고 있는 주식 어떤 프로그램에 이걸 연동하기 위해서 이미 테스트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다음 달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아마 증권사들이 아주 빠르게 달려들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조각 투자하고 있던 뭐 음원이나 미술 이런 스타트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스타트업들도 아주 빠르게 이 시장에 좀 적응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투자에 대해서 또 이 김덕진 소장에게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새로운 거 알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IT본부 정리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자, 남아있는 짧은 연휴 뜻깊게 보람있게 보내시고요. 내일 한파 속의 출근 단단히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